교과서에는 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자와 공자가 대면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둘의 만남은 마치 호랑이와 용이 마주한 것만 같은 정말 살벌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노자라는 사람 자체는 교과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매사에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역사적으로 노자만큼 얼떨결에 유명해진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스스로도 딱히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하죠. 생각보다 개인의 평온과 자유를 지키는데 더욱 관심이 많았던 성격 탓에 공자와는 상극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성격이 된 이유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노자는 왕실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던 관료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나름 엘리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치 결정권이나 군사 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실세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니었죠. 단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문서들에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문서 덕후일 뿐이었습니다. 문서들의 내용은 지루했기 때문에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왕이 바뀌는 만큼 전쟁은 반복되었고, 새로운 제도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개혁안도 생각보다 자주 쏟아져 왔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거죠. 공자에 의하면 노자는 마치 어떤 이치에 통달하여 삶을 달관한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고, 딱히 권력자 옆에서 줄을 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원래 학자라면 항상 화가 나 있어야 하는데 이 양반은 어째서인지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자는 공자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자와는 달리 공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파악해야 하고 분류해야 되며, 가르치는 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인연을 맺어야 하는, 좋게 말하면 인싸, 나쁘게 보면 그냥 좀 눈빛에 은은한 광기가 서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는 법. 노자는 공자와의 논쟁에서 절대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노자와 공자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제자백가 시대. 밥을 먹다가도 학자와 학자가 부딪히면 수저는 마이크일 뿐, 즉석해서 길거리 철학 배틀이 일어나는 게 흐뭇한 상황이었고, 모든 학자가 지켜야 할 이신의 절대적인 룰이었지만 노자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설득하거나 논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로 치면 마치 랩을 하지 않는 래퍼랄까요? 당시 끝판왕급 토론 실력으로 철학 배틀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공자 입장에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노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왕의 앞에서도 다른 관리들 앞에서도 뭔가 존중받고 싶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캐릭터 자체가 신기하기는 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해보았고, 그게 통하지 않자 설득하거나 관계로 묶으려고도 해봤지만 노자는 그 모든 시도에서 슬쩍 빠져나갈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자는 노자를 용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와 물고기는 잡으면 된다. 그런데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공자라고 해도 당시로서는 조금 빨랐던 개념인 퇴근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는 먼 미래의 트렌드를 읽지는 못했던 겁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은퇴를 하게 된 노자. 새로운 개혁안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는 학자들과는 달리 노자는 기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라던 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한 퇴직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연애 자리에서조차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충사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법. 은퇴 이후 먼 곳으로 훌쩍 떠나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궁을 떠난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국경을 넘기 직전 모처럼 가벼웠던 그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관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에게 붙잡히고 만 거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비가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책을 좀 읽은 사람인 것 같은데 거기 나가기 전에 웬만하면 글 같은 거나 좀 쓰고 가시오 라는 개같은 요구를 해온 것이었죠. 노자의 입장에서는 손과 발이 덜덜 떨려오는,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요구였지만, 그래도 학자로서 이 무식한 시정잡배에게 나름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도리일 터, 어차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보아하니 호흡이 불규칙하고 눈빛에 은은한 광기가 서려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여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먼 훗날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학습하게 만들며
노자를 강제로 유명하게 만들어버린 도덕경입니다. 학파를 만들 생각도 아니었고 명성을 남길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장황한 이론서도 아닌 단지 그 자리에서 작성한 아주 짧게 압축된 메모였죠. 인간이 똑똑해질수록 제도를 만들수록 세상의 흐름은 망가진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과도한 노력, 과한 통제, 즉 쓸데없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다. 앞에 나서지 않는 리더, 힘을 과시하지 않는 권력. 어쩌면 가장 좋은 통치는 백성이 통치받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사실 이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역사를 기록했을 만큼 역사의 진심이었던 사마천. 그가 작성한 사기를 토대로 구성되었지만 아쉽게도 노자와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사마천의 기록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구전과 해석, 사상적 경쟁이 겹겹이 쌓인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전승과 상징, 그 경계에 서 있는 이야기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마천, 즉 후대의 사람들이 노자와 공자를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인물과 한 발 물러서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기려 했던 인물로 묘사하고 싶어 했단 사실 아닐까요?